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 뉴햄프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개표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한 40%가량 개표가 된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도널드 트럼프죠. 네, 트럼프가 54% 정도 지금까지 득표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아마도 승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벌인 니키 헤일리가 46% 받았는데 사실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로 정리된 걸로 봐도 된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미국 언론 분위기입니다. 제가 뉴욕타임즈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체크해봤는데 둘 다 뭐 비슷한 논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키 헤일리는 그래도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하고 붙을 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 어떻게 이 공약을 만들어가고 어떤 발언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지 이거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인공지능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 아이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정수 박사님도 하시고 정지훈 박사님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실. 뭐 인공지능 기업 어디 투자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뭐 교육시켜야 되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과 중심의 교육만 받아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되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수능에서 이과가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 취업에서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공학이나 기술 이쪽으로 학생들이 다 몰려가고 있는데요. 거꾸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이과 공부나 공학 전공이 일자리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라는 분인데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노동경제학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런던 경제대 교수하고 계신데 이분이 인공지능 싫어하는 분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분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블룸버그하고 최근에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것만 전공한 학생들이 앞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스팀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거 좀 걱정된다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문장을 몇 개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조하고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음 단계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을 현재 일에 적용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일,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그거 갖다 쓰는 일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다 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IT 관련된 업무는 그 자체로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 이 일이 스스로 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 코딩도 들어있잖아요. 정부가 코딩 학원에 돈도 많이 이렇게 주고 예산 많이 쓰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허망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일자리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바로 지금 말씀하셨네. 무명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중학생인데 우리 아이 AI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러시는데요. 피사리데스 교수가 그 얘기도 했어요, 사실. 뭐라고 했냐?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돌봄, 의사소통,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 말하자면 우리 흔히 정무적 스킬이라고 부르는 정치적 기술, 그렇게 부르는 그 일, 그게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사람 다루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냐? 공감 교육, 창조성 교육, 경영 교육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당분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뭐 학교에서 코드 외우고 이런 거 공부시킬 때가 아니고 공감 많이 하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또 사람들을 잘 다루고 관계를 잘 맺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도록 학교에서 또 우리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끝내주는 경제에서는요, 두 가지 이야기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 정당이 또 새로 나오고 있는데 윤형중 랩2050 대표 정책 전문가시죠. 정책통에 나오셔서 제3지대 정치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좀 코치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3지대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 평가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 텐데요. 2024년에 AI 시대이면서 또 반도체 해가 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삼성전자 요새 좀 비실비실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다시 떠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쑥떡쑥떡님 들어오셨고요. 네, 레코그나이즈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댓글 주세요. 네, 윤형중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치권에 또 요즘 핫하죠. 네. 제3지대라는 이 영역을 다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실 정치 프로는 아닌데 네. 정책을 얘기하고자 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제3지대를 다루겠다는 건지 제 꿈이 원래는 이제 정책 평론이 나중에 정치 평론을 다 이제 지배하는 약간 그런 게 꿈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 꿈이 제3지대 창당했어요. 이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정책이 정치를 지배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사실 정치랑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책 없는 정치 평론이 대세거든요. 그게 또 유튜브 세계에서도 대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출연하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정책 있는 정치 평론. 혹은 정치를 포함한 정책 평론을 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다루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제3지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관련된 이제 선거제와 관련돼서는 그 또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정치와 정책이 중요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번 주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3지대 얘기지만 정책 얘기이면서 그렇죠. 정치 얘기다. 네. 그런 얘기네요. 요즘 근데 일단은 좀 저도 헷갈려요.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낙연 신당이라고 그 표현하는 분들이 또 명칭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생각이 좀 안 나고요. 새로운 미래 아니었어요? 새로운 미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이고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전 이제 정의당에서 정책위원장을 했던 분과 또 류호정 의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곳이 있고요. 새로운 선택. 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또 정의당에서 조성주, 류호정 이 두 분 나오시고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녹색 아직 당명을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녹색 정의 그 선거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쪽은 이제 진보 정당들이 같이 뭉쳐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또 기본소득당과 옛날에 정의당에 있다가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또 사회민주당이라는 또 이름으로 묶였는데.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던 거 천호선 대표. 그분들이 또 있는 제3지대가 또 있고요. 또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당은 뭐니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개혁신당.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그쪽은 개혁연합신당이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고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혼돈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간 좀 복잡한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 한번 오히려 좀 드려볼게요. 진행자분께. 지금 제3지대를 내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우리 정치가 양당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양당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 양당체제의 핵심적 문제로 그들이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가로쳐져서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책 없는 적대적 공론. 정책 없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정책이 비주류화된 적대적 공존이 지금 양당 체제인 우리의 정치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꼽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제3지대에 나온 분들이 이 양당의 적대적 공존만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책이 있는 정책 논의를 제대로 하는 정책이 주류화된
그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3지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책이 없는 적대적 공존을 반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좀 주로 다뤄야 될 것은 이 우리가 과연 이 제3지대라는 얘기를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선거제가 그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존의 제도대로 치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도에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잖아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뭐 취지는 물론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비례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선거제도는 각 지역에서 소선구제라고 부르죠. 소선구에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1등 아닌 표들은 다 사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1등 될 만한 정당, 1등 될 만한 정당은 당연히 양대 정당밖에 그렇죠.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은 그 의사가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한개 정당이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당제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선거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양당제랑 다당제랑 뭐 어느 것이 우위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다당제에서 정책 논의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아, 그래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네, 그 다당제로 바뀐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제3지대에 있는 어떤 특정 정당이 갑자기 의석수를 뭐 20석, 30석, 40석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다른 정당,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의석수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당제를 하게 되면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 과반 차지하기가 어렵다, 한 네. 정당이. 그러면은 그러면 뭐 의석수 작은데도 좀 힘을 가질 수 과반을 있게 차지하기 되는 위해서 건가요? 의석수 작은 데들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 게다가 이제 다른 내각제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연합정부라고 해가지고 연정을 구성을 하거든요. 네네. 다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연정을 구성하게 되는데,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된 정당들은 의석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연합정부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49유로 티켓. 9유로 티켓. 독일이죠. 예, 기억하시죠? 네네네. 예. 그 49유로 티켓, 9유로 티켓이 왜 나왔냐면 당시에 독일 정부도 한국 정부랑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니까 그 유류세를 인하하자라는 논의가 첫 번째로 나왔었어요. 네네. 당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지금 독일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은 3개 정당이거든요. 자유당, 삼인당, 네. 녹색당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네네네. 가장 의석수가 적은 녹색당이 유류세 내리는 대신에 그 9유로 티켓 타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유류세도 예. 내리고 대중교통 요금도 내리자 예, 이렇게 한 셈이네요. 소수 정당이 제안하는 의제이지만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세게 된 거죠. 의석은 3인당이 그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녹색당 이런 정도. 제가 또 의석수 정확하게 확인 네. 못했습니다. 네, 아니, 가장 그 정확하게 순서인 것 알고 같아요, 있습니다. 제 네. 기억에는. 네. 아, 그러면 녹색당도 목소리를 내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 있는 제3지대, 네네. 다당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제3지대가 정책이 있냐 이 얘기를 그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제 평가가 아니고요. 지금 오기 전에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3지대 정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쓴 칼럼, 사설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마침 엊그저께 나왔던 한국일보의 사설 제목이 이래요. 제3지대에 걸맞은 정책과 비전이 안 보인다. 아, 그래요? 예. 한국일보가 그래도 제3지대 되게 우호적인 신문인 것 같이 상당히 느꼈는데. 그렇죠. 상당히 또 이제 그 중도적이고. 중도적인 신문으로 또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하시는 분이 또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또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좀 아주 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제3지대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선거제도 개편에서 의석 확보 게임에 나선 참여자 정도의 모양새다. 아. 예. 라고 아주 박하게 좀 평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그렇게 이제 부당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제3지대에서 그 나와 있는 그런 정책들의 수준이 그렇게 상당히 준비된 정책이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 네네. 또 정책 의제로서 주도한다기보다는 합종이 누구랑 같이 힘을 합치냐 이런 이슈로서 이제 그 언론에 좀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도 정책 발표 좀 하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 한번 오프닝에서 그 이준석 신당 이른바 개혁신당에서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고 그 대안 내놓은 거 한번 소개 조금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책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네, 있나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요. 네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제는 9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권자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지조차 못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낸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늘 해오던 방식의 정치가 있거든요. 네. 해오던 방식의 정치라는 것은 그 어떤 유권자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유권자층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권자층을 공격하는 형식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 예. 그 이른바 갈라치기 아닌가요? 네, 업계 용어는 갈라치기라고 표현을 그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노인의 이동권과 또 그들의 복지와 건강을 생각하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의 접근성과 또 이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 이런 것들을 진정 천착을 했더라면은 그 비역세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어떻게 이동권을 보존할 것인지 이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책은 단건으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조합이어야 하거든요. 그걸 폴리시 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어떤 정책이든 단건의 정책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정책은 그 하나의 정책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것의 단점을 그 보완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정책들의 묶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침 훨씬 더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그 새로운 선택, 그 아까 얘기했던 금태섭 신당이죠, 예, 금태섭 이른바. 신당, 예, 에서 나와 있는 정책 생각보다 새로운 선택이 저는 새로운 선택의 뭐 정강 정책을 특별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정당에 대한 선호도 또 별 없는 편인데 뭐 굳이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책들은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노인 교통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역의 교통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우버와 콜버스를 1만 대 도입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도 상당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책들은 그 지역에 있는 버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영을 보전해주면서 그 운영을 하는 게 보통의 지역의 교통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의 네네네. 정책의 그 명칭은 버스 준공영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네네. 해왔습니다. 근데 그 정책들이 여태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돈만 많이 낭비했다. 버스 회사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예. 보통. 그런 네.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우버와 콜버스라는 이제 대안을 내놨는데요. 지역 우버는 지역 청년이 어르신 이동을 돕는 형태의 부업을 허용하겠다. 요게 그 이른바 타다 사태. 예, 또 우버 사태에서 있었던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돼 가능한 문제입니다. 막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타다하고 우버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쨌든 그 택시 사업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업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부업을 지역에서. 허용하는 거였죠. 지역에서 노인들의 자기 이동권 차를 향상을 가지고. 위해서. 예.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승차 공유를 한마디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유료로 자기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승차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역에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정책 공약을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또 개정하겠다고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를 바꿔야 되는지도 함께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꼴을 다 어느 정도는 요건을 갖춰서 정책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무임승차를 뭐 단번에 폐지할 게 아니라 연령대를 그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70세까지 높여가겠다라는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모범적이고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이준석 신당의 네. 이 정책의 경우에는 그런 평가를 이제 하시는 거네요. 이준석식 정치의 정책 버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대한노인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는 발끈해서 폐륜 정당이라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새로운 선택 공약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우리 정치가 정책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또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2호 공약도 생각나요, 사실. 그 자꾸 개혁신당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꼭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게 임팩트 있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는 건데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 2호 공약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내용을 살짝 좀 요약해 예, 주시고. 두 가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숙형 중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책임 교육 학교를 그 지역 소멸 지역과 이런 지역부터 이제 설립하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나중에 잘 되기 시작하면 수도권까지 확장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도 이게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예산 폭탄을 이제 쏟아부어서 예, 그래서 뭐 육성하겠다 정도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얘기가 저는 정말 나쁜 정책 발표의 표본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발표 내용의 그 영상 전체를 봤고 그 이후에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나와서 기자 질의응답까지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뭐 발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도 했었는데 이 정책들에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요건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 책임 교육 학교 무슨 정책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뭔가 책임지고 네. 교육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러니까 기숙형 학교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뭐 사교육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심지어 뭐 중학생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뭐 그 양육 부담까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정책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기존에 중고등학교 차원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했었던 기존 정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은 뭐 우리가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의 뭐 혁신학교의 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주호 장관이 MB 정부 때부터 했었던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목고, 외고, 과고, 과학고 등 있잖아요. 이런 시도들과 이런 시도가 새로운 책임교육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이런 얘기부터 좀 했어야 되는 거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것은요. 책임교육학교라는 제도가 과연 몇 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것인지 우리 저 교육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육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이게는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기숙형 학교인 책임교육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정책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라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경제부에서 기자 생활할 때에 경제부처에서 정책 발표하면은 막 책을 한 권 주잖아요. 그 숫자도 엄청 많고. 경제정책방향. 근데 정당에서 발표하는 정책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 장을 주는 거예요. 한 장에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원페이지도 성의 있게 쓰면 괜찮습니다. 지금 한 줄 공약 발표 수준입니다. 성의를 좀 보여야 한다. 그래서 1호, 2호 그 공약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새로운 선택하고 이렇게 교통정책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녹색정의당이라고 이제 당명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아직 연합 정치에 대한 이제 논의가 주되기 때문에 아직 정책 발표를 본격적으로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정당들이 해왔던 정강 정책들이 있는 상태니까 일단 좀 그것들이 준비되면서 이제 총선용 공약들이 좀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낙연 신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나 뭐 다른 정당들은 특별히 정책 발표를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지는 않는데 마침 엊그저께 제3지대의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언급한 모든 세력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대연합 이렇게 제3지대 요 세 주체가 그 제3지대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곳이 그나마 개혁신당과 새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새로운 선택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 발표들을 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을 좀 조명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부담 중복지 이행을 위한 조세제도 전면 개편. 조세제도 전면 개편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일단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선진국형 중복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세제도 개편을 얘기하는 것인데 조세제도 개편이란 말은 그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증세거든요. 예. 증세 정책을 발표한 증세 정책을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 정책문 안에도 증세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조건 증세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층 간 타협에 기반한 선진국형 증세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타협이라는 의미는 일부 낮춰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춰주는 것은 그 상속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한국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물론 여러 역사적 맥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속 증여세율이 지금 최고 세율 한 50% 정도 내는데 요거를 25% 수준까지 최고 세율을 좀 낮춰주고 네네. 대신에 그 타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리는 건 네. 어떤 거 올리느냐? 네. 소득세에 있어서 그 그 뭐 최고 세율을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세율을 다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다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비과세 공제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비과세 공제로 인해서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나라이거든요. 네, 네, 네. 또 이 비과세 공제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역진적이고 더 알아야지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이것들 대대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네,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민감한 주제인 소비세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그것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져왔어요? 예. 이거는 진짜 그랜드 플랜인데. 저는 그걸 야심찬 몰랐어요. 어찌 보면 사실. 야심찬 공약입니다. 네. 아.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게요. 그 PIR이라고 표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이제 지표인데요. 네네네. PIR이 그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은 한 13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당연히 OECD 국가의 주요 그런 이제 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네. 아파트를 제외한 PIR이 무조건 높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사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수도권 이외에도 그만한 규모의 도시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소득 100% 모아서 아파트 살려면 몇 년 몇 년이 걸리냐? 걸리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13이면 13년 13년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7에서 9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많이 낮추네.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권마다 주택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 별도의 청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좀 일관되게 가져가는 거고 이 정책의 일관된 목표는 PIR의 7에서 9 수준이다. 이런 정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그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 말만 이준석 대표는 한마디 말만 던졌었거든요. 예전에 부가식으로 개편을 왜 논의를 못합니까? 예전에 네. 한마디 말만 던졌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부가식 개편을 왜 논의를 못합니까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금의 적립식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를 새로운 선택은 상당히 그래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네, 얘기를 해놨고 네. 물론 새로운 선택 말고 그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책 그 연구자들과 뭐 정책 활동가들은 여기 논의 훨씬 더 풍부한 얘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그런 목소리들, 그런 에너지들을 좀 받아서 의제와 비전이 있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저는 듣고 보니까 잘 모르던 것도 많이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 이런 얘기는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지금도 국민의힘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때 비전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증세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번에 그 정책 발표하면서 노인 지하철 그 무상요금제, 무료요금제 이거 없애자고 하면서 불편한 얘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딱 불편한 얘기네요. 네. 소득세를 올리자는 얘기. 부가가치세도 올리자는 얘기. 부가가치세 아주 불편한 얘기입니다. 소득세 올리자는 건 요거는 하기 힘든 얘기인데 불편한 얘기 논의 좀 되면 좋겠네요. 개혁신당에서도 좀 화답하고 다른 제3지대도 화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돼서 이게 정책 논의의 기본 요건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3지대 창당했는데 우리가 유권자로서 볼 때 저 정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정책으로서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저건 그냥 헛고우다.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세 가지 정도는 좀 담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이 어떤 비즈니스랑 건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다루는 정책들이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지금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떤 부작용을 내고 있는지 그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담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대안, 이 대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당권의 정책이 아닌 조합으로,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책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맞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건 없어요. 뭐 하겠다고 얘기하면 뭐 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왜 안 돼서 왜 대안이 필요한지 이 부분 잘 얘기하면서 대안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중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언급된 제3지대 정당들,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또 뭐 미래대연합, 녹색정의연합 다, 개혁연합신당 다 뭔가 반론하실 게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저희들 같이 다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또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최고 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1위고 그런데 왠지 좀 삼성전자 부진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좀 짚어보려고 오늘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이신데요. 1세대 반도체 애널리스트라고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신데 주로 이제 증권시장에서 연구를 하셨지만 오늘 또 산업과 우리 정책 차원에서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챗GPT 나오고 오픈 AI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해외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AI 반도체라고 해서 뭔가 우리 반도체가 뜰 것 같으니까 우린 다 기대에 부풀었었단 말이죠. 아,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1등이니까 네네. 잘하겠구나 그랬는데 연초에 주가도 좀 부진한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실적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적은 이제 지난주에 1월 9일 날 나왔죠. 9일 나왔는데 예상하고 많이 동떨어졌습니다. 예상이 원래 그 전주죠. 1월 첫째 주에 보통 한 일주 전에 되면은 우리는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들 예측이 대충 모아지거든요.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 30군데 있고요. 대충 커버를 다 하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측한 거하고 12월 하반기랑 1월 초에 예측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1월 초에 실적 발표되기 바로 전주에 나온 예측이 스타트부터 좀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참고로 지난 3, 4분기 실적은 2조 4천억 영업이익인데요. 4, 4분기에 대한 예측이 3조 한 3천억에서 한 4조 3천억. 그러니까 괴리가 큰 거죠. 낮은 거 위에 차이가 1조 차가 나는 거예요. 3조 3조 4조 3천억. 뭐지? 여기 원가가 다른가? 여기는 단가를 높게 잡았는가? 3.3하고 4.3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과 3일 전에도 그렇게 차이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직전에 이 괴리가 이렇게 벗어난 거는 뭔가 하나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 걱정 내지는 그런 게 갖고 있고 저도 방송했는데 3.3하고 4.3은 얼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3.7? 8? 뭐 그렇겠죠. 한 3.78 정도? 2.8이 나왔거든요. 2.8이요? 네네. 그러면 예측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의 범위의 거네요? 하단도 한참 벌어놨죠.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1조가 차 나는 거고.
저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렇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쇼크가 난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분위기를 한마디 초친 거예요. 한국 시장이 뭐 중국은 많이 빠졌죠. 네네. 그다음에 일본은 엔저로 해가지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도는 그 성장세로 올라가죠. 네네. 미국은 빅텍 중심으로 올라가죠.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네네.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첫 스타트가 1월 9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였는데 네. 그 실적이 기대치 평균 3.7은-커녕 하단에 3조 3천억도 못 미쳐서 2조 8천억이 나왔다고요. 아. 불과 전분기 대비 4천억만 회복된 거거든요. 네네네.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 실적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건 뭐 몰랐던 애널리스트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애널리스트는 뭡니까? 애널리스트가 무슨 용 빼는 조조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하고 IR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측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일주일 전에도 이게 예측책 이렇게 벌어놨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애널리스트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의 IR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난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왜 차이가 났는가? 1조 차 났잖아요. 그렇죠. 왜 차이가 났죠? 그 차이에 대해서 100% 몰라요. 아,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 100% 알지 못한다는 거죠. 회사 스스로도 회사는 알겠죠. 근데 이제 IR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이 1조 차이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 휴대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많잖아요.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뭐 차이는 뭐 있긴 하고 반도체 내에서도 이 메모리의 이슈인지 비메모리 이슈인지 어느 한쪽의 이슈인지 더 이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언제 발표된다고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1월 31일 날 부문별로 실적 발표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9일에 발표되고 나서 그 여파로 이 뭐지? 실적이 이렇게 된 거야? 미스한 원인이 뭐야? 메모리야. 아니야.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더 로스가 많이 났어. 이건 끝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까지도 내일 발표되는데요. 내일 하이닉스 실적도 흑자 2천억이야? 마이너스 2천억이야?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그렇게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인들 뭐 그 포캐스트에 있어서 예측이 그게 맞는 거냐? 지금 현재 어제까지 나온 것도 여전히 플러스 1,500억에서 마이너스 1,000억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아, 그 의견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리고 있는 네, 그게 갈리는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그거를 해석해주는 툴이 심플해야 되는데 네네. 삼성전자는 이번 심플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D램 가격, HBM 이런 거 말고요.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 TSMC가 인출되는 거 거기서도 로스가 원래 로스인데 로스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고 중론입니다. 근데 그걸 다 까디집으려면 언제까지요? 1월 31일까지 기다려야 31일까지 되는 기다려야 거고요. 한다. 예, 그 실적 부진과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의문이 많이 가는 건데 의문이 가는 건데 그저께 S24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좀 핸드폰, 그저께 네, 갤럭시 갤럭시 S24. 네. AI폰 그게 조금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네. 그나마 만회한 게 이 정도예요. 아, 그러면 뭐 시장에서는 이제 네. 나중에 이 AI폰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좀 네네 조금 반응한 거 커버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반도체인 것 네네. 같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임원 연봉 동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소비자들 우리 좀 정책하는 분들 좀 불안한데 원래는 저희들이 흔히 들어서 알고 있기는 비전문가들이 알고 있기는 반도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다. 메모리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 D램이고 삼성전자 많이 파는데 그걸 막 찍어내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파는 거고 메모리 가격 떨어지면 실적 안 좋아지고 올라가면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비메모리는 진짜 AI에 필요한 그 정말 핵심적인 이 그런 칩인데 요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다. 근데 남들이 설계한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생산해 주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대만한테 아직 뒤지고 있는데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맞는 겁니까, 구도가? 예. 그 메모리에서 주가가 좌지우지되고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게 작년까지 원래 그랬던 건데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했죠? 비메모리가 빵꾸가 더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이 비메모리가요 한 분기 한 6, 7조 합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적자가 한 3, 4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3, 4천이 아니고 1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적자가 더 심한 거죠. 근데 파운드리면은 어차피 위탁 생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측이 회사는 되겠죠. 네.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네네. 커뮤니케이션 안 됐다니까요. 아,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고. 애널리스트가 모르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D램처럼 단가 곱하기 물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조, 7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 3천억 적자 났다. 네. 이 분기에 적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늙고 주는데 어떤 변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넘버를 집어주지 않더라도 네. 그게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30명이 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어. 이번에는
못했다는 거죠. 네. 못했으니까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을 앞으로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가릴 때까지. 추론하는 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예상보다 가동률이 안 좋고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통 애널리스트가 제일 나쁘게 보는 애가 마이너스 3천억이고 좋게 보는 플러스 1,000억도 있었는데 네네네. 플러스 3천 있었는데 뭐 1조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D램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더 났지만은 비메모리에서 마이너스 로스가 더 컸다. 더 컸다 이렇게 보고 계산적으로 안 나오는 거,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는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그거를 포캐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그런 비메모리라고 그러면 이게 CPU나 AP나 센서 뭐 이런 것들이고 주로 정보를 삼성전자가 하는 처리하는 건 AP죠.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CPU가 아니고 네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네. 그거는 자기네가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삼성이 설계하는 거. 네네. 이번에 S24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버전이 있고 뭐 저기 무슨 중간에 이제 플러스 버전이 있고 울트라 네네네. 버전이 있는데 네. 기본 버전하고 그 플러스 버전은 자기네 걸 썼어요. 자기네가 설계한 거. 스스로 설계한 거. 그렇죠. 그거를 설계했는데 맨 위에 있는 건 뭐죠? 울트라 버전은 그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위탁 생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운드리 하는 게 있고 자기네가 설계한 걸 자기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비메모리라면은 파운드리가 100%는 아니고 자기네 비메모리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 헷갈리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AP가 안 팔려서 휴대폰이 안 팔렸으면 잘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네 그렇죠. 반도체 가동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파운드리. 이게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그 결과 나온 거 보면은 휴대폰에서도 애플한테 처음으로 1위를 뺏겼다는 판매량에서 그런 기사 나왔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보니까 반도체 매출에서도 네. 매출 1위가 삼성전자 계속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또 인텔이 작년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상적으로 기사를 네, 네. 접하면 네. 핸드폰은 또 애플한테 추월당하고 네, 네. 반도체는 인텔한테 추월당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 경우인데 재작년까지는 반도체가 D램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D램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반도체가 메모리가 안 좋았죠. 예, 많이 안 좋았으니까 작년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재작년보다는. 네네. 22년보다는 23년 작년에 워낙 안 좋아보니까 인텔하고 아마 역전되는 건 뭐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건 아니죠. 인텔도 빠꾸 했죠. 인텔도 뭐 한 16% 정도 이제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8% 내려간 걸로 가트너 통계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네. 하여튼 아직 실적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삼성전자 많이 주셨으니까 1등이 뒤받치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전체 실적에서 1등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 버느냐 중요한 거죠. 네네네. 엄청 적자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1등이 뭐 겉에 하면 뭐 합니까? 여기는 TSMC가 없죠. TSMC가 없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TSMC는 왜 그렇죠? 자기네 건 없고 파운드리 해주다 보니까 TSMC 매출이 여기 엔비디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텔, 삼성전자,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렇게 쭉 순위가 나올 때 TSMC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건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지. 납품한 거 퀄컴, 여기 들어가 브로드컴 있는 다 들어있는 다 거죠. 들어가 있는. 네, 물론 그 TSMC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안 해주지만은 네네네. 뭐 그 아까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팹이 없기 때문에 공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 TSMC를 많이 쓰겠죠. AMD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TSMC가 없는데 TSMC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진이 무려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원래 높아요. 41% 났다고. 영업이익률이 41%. 그런데 그 회사가 PER 배수가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 싼 주식이죠. 굉장히 잘 버는 회사인 거네 TSMC는. 그러니까 TSMC가 엄청 싼 거예요. 1년에 20% 성장하는데 마진이 40% 넘는데 PER이 대만의 그 리스크 때문에 20배가 안 됐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올해 흑자 나더라도요. PER이 10배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삼성전자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그러는 거지. 네. 우리나라 시장의 PER이 11배니까 싸다. 네, 왜? 네. 대만은 뭐 중국이 요즘 내려가서 중국이 한 8배, 9배 되는데 네, 네, 네. 예전엔 중국이 높았죠. 근데 대만에는 핵심이 TSMC 포함해서 IT가 거의 시가총액 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IT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SMC는 대만은 PER이 그래도 한 13배, 14배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높죠. 근데 걔네들은요, 그 배당 수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올라갔죠. 네. 예전에 기억하면 배당 수익이 우리가 1점 몇 %일 때 걔네는 평균 배당이 3점 몇 %, 우리보다 더블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아까 이익이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 출렁이는 게
메모리가 별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데 디스카운트는 없진 않지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디스카운트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볼멘 소리다. 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조금 앞으로 전망으로 좀 넘어가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지금 챗GPT 이후에 거대 언어 모델, LLM AI가 지금 어쨌든 핸드폰에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더 많은 서버의 반도체와 더 많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네. 또 이제 1위 업체였던 삼성전자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기회는 오죠. 네. 기회를 쟁취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아. 기회는 오죠. 시장이 크니까. 네, 네. 기회가 오는 거와 내가 잡는 거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아.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잡았죠. 하이닉스는 잡은 겁니다. 잡은 거죠. 그것 좀 HBM 설명을 고.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1등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난 4,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는 애널리스트 예측. 뭐 애널리스트 여러분 욕하지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세요? 모르잖아요. 삼성전자 예측이 디램에서 끼케야 1조 났다고 하고 있어요. 4, 4분기 때. 하이닉스가 1조 5천억 원 났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영업이익이. 아, 오히려 하이닉스가 디램에서만 다시. 디램에서요. 그러니까 디램의 개수, 우리가 개수로 마켓시를 따지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위죠. 삼성전자 거의 40%에서 약간 미치고 네. 하이닉스가 30% 좀 넘어가니까 아직 개수로 따지면 디램에서 삼성전자가 1위 맞아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아까 기회가 왔을 때 HBM을 넣었거든요. HBM은 일반 디램보다 가격이 5, 6배 높은 HBM이 고대역 폭. 예, 맞습니다. 네, 메모리 하이 반도체인 밴드위드스 거죠? 메모리로서 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하고 짝꿍이 되는 메모리죠. 아, 엔비디아하고 다 페어링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엔비디아는 지금 하이닉스만 들어가잖아요. 네네네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는 거 네네네. 거기에 짝꿍이 되는 메모리가 HBM인데 삼성이 못 들어가고 하이닉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역전을 해버린 거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물량은 마켓쇼가 39대 31인가 차이가 나는데 네. 마진이 20% 넘어요. 삼성전자는 아마 마진이 10%밖에 안 나올걸요? 아. 그러니까 물량이 많더라도 곱하기 해서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은 네. 하이닉스는 4, 4분기 때 한 1조 5, 6천원.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정확히 네, 모르는데 네. 그게 1조 이하는 아니에요. 네. 2조는 안 넘더라도 1조 몇 천원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거 역시 내 다음 주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봤을 때는 1조 정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역전됐다고요. 그냥 기회를 잡은 거랑 안 잡은 거랑 다른 거고 그럼 기회가 또 올 거냐? 기회는 있죠. 왜? HBM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왜? 네.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 3개밖에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흔히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개수로 1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고 마이크론이 좀 많이 또 3등이고 네네. 나머지 잔챙이는 뭐 한 자리도 안 돼. 네네. 근데 나머지 잔챙이는 마켓샷 10%도 안 되고 HBM 5만 들으니까 네네. 세 개 중에 하나니까 늦게라도 만들면은 HBM 기회가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기회 있죠. 근데 얼마나 빨리 많이 잡아가느냐. 그럼 기회가 막 100이 왔어요. 작년에 시장이 100이었어. 네. 올해 시장이 200이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먹으려고 그러죠. 뭐 샘플 주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 오더를 확정줘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갑자기 하이닉스는 40, 그러니까 200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40% 마켓셔 되고 삼성전자가 60%를 갑자기 역전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가 5대5로 가져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마 그것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쉽지 않고요. 네, 아마 네, 삼성전자는 한 30%? 40%? 네네. 하이닉스가 여전히 60, 70%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회는 작년보다 성장이 높으니까 많이 열려 있고요.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고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건데 네네. 그게 뒤집을 정도로 기회를 잡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 오히려 주가는 삼성전자가 다른 팔로우. 주가는 다른 하는 문제고 거네요. 주가는 네. 다른 문제고 네, 이거는 주가는 다른 겁니다. 네네,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히려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서 그렇죠. 이게 기존에 생각하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HBM은 그 기술력은 중요한 건 아닙니까? 후발주자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따라옵니다. 아, 그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짓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플라이 체인이 생태계라는 생태. 네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업체를 다 아울러서 가야 돼요. 아, 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아,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아, 그래요?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특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특정 장비, 특정 회사와 이렇게 뭐 그런 파트너십 거예요. 맺는 걸 네네네. 거부한다. 그 뭐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옵션을 찾기 위한 그 관성적인 것도 있고 네네네. 그 뭐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또 회사 쪽에서 뭐 항의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하드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고 업계가 그 중론이라는 거예요. 업계의 중론이 틀렸으면 그거를 고쳐야 되죠. 고쳐주기 위한 노력을 삼성전자가 한 거냐?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 HBM 말고 아까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네네. 그 AP로 네네. 돌아가서 비메모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갤럭시 S24 다음에 이제 지금 AI 폰으로 좀 업계에서 붐을 일으켜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도 내놓을 거고. 그렇죠. 그럼 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에 뭔가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S24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년에 한 2억 한 4, 5천만 대 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S24 그 전에 작년에 S23였는데 네. 그게 3천만 대 좀 안 팔렸을 거예요. 2천 몇백만 대 팔렸을 겁니다.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는 게 플래그십이라 그래갖고 제일 주장하는 거 네네. 넘버 원이 그 S20 시리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3천만 대 안 팔렸는데 올해는 뭐 많이 보는 사람이 3,600만 대, 적게 보는 사람은 한 3,3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네. 얘네가 토탈. 네네. S24로 판매되는 것이 그 전작 S23보다는 증가한다. 네네네. 근데 이게 30% 40%는 아니고 한 12% 정도 증가할 거라고 현재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어간 게 아직 안 들어갔죠. 그렇죠. 사전 주문해서 들어가더라도 1월 31일 날 손에 들어갑니다. 첫 네네. 번째. 네. 그래서 실제 써봐야 되잖아. 네네. 더 늘 수 있고 혹시 4천만 대 가면 난리 나는 거. 그러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 중로는 한 3,500만 대 안짜리.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긍정적으로 주가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 정도죠. 맞아, 한꺼번에 확 4%인가 그렇죠. 오른 적이 네, 있어요. 그게 그거죠. 아, 그래서 S24. S24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4%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가 좀 꺾어지면 이게 70% 차지하고 반도체가 많아지면 이게 20% 평균 한 40, 50% 돼요. 50%가 휴대폰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S 시리즈가 한 15% 차지해요. 네. 그럼 50% 곱하기 15%하면 곱하면 얼마? 6.5죠? 네, 6.5니까 이게 완전 성공하면 한 7%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네요. 근데 네네네. 100%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 올라가면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3,500만 대 그 이상 팔리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한다면은 분위기 되면 한 저번에 4, 5% 올라 말았으니까 2, 3% 더 오를 염려가 우리 저기 생각이 있죠. 네. 근데 그걸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갤럭시 S24하고는 당연히 이렇게 같이 연동이 그렇죠. 될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AI 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면 그럴 아, 전망이 혹시 그거는 있나요? 이제 S23를 작년에 산 사람들한테는 네. 뭐야 우리 1년 만에 S23 개통됐네 이랬었잖아요. 그거 소프트웨어지 무슨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는지 해가지고 네, S24의 그 뭐 그 트랜스레이션 하는 걸 해주겠다, 몇 가지 해주겠다, 다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을 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예, 그 아니, 정도죠. 저는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다른 핸드폰 업체에게 비메모리 그건 반도체를 납품을 하느냐 그건 없죠. 이거죠. 그건 없고. 없죠,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기회는 없는 거네요. 애플의 AP는 지네들 거래요. 아, 자체 개발이고. 근데 그렇죠. 그거를 M1, M2 생산하는 해가지고. 거 삼성에서 하느냐, TSMC에서 하느냐,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인 거고. 파운드리는 네. 그러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엑시노스, 삼성전자 가 갖고 있는 네네네. AP 이름이 엑시노스 네네네. 2400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리즈인데 그걸 딴 데 파느냐, 삼성전자 말고 들어본 적 없는데. 아, 이게 애플이 파느냐, 애플도 안 쓰죠. 자기네 네. AP가 있는데 네네네. 당연히 안 쓰죠. 그러면- 중국이 쓰냐, 중국이 안 쓰죠. 안 쓰고 파운드리 영업으로 해서 그걸 위탁받아 애플 거 그렇지.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근데 게 결국은 그게 TSMC로 가 있죠. 있는데 그 TSMC로 많이 가 있고 이번에도 좀 거기서 많이 빈 구석이 그렇죠.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네네. 그 부분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애플 아니라도 네. 그냥 오픈 AI나 이런 데하고 파트너십 통해서 뭔가 네. 새로 AI 칩 가지고 승부를 예.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예. 보세요? 이게 복잡한데요. 샘 엘트만이 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쉽지 않은 상대잖아요. 걔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은 엔비디아에서 다 벌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퀄컴도 그렇고 여기 샘 엘트만 오픈 AI도 그렇고 반도체 칩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비싸잖아요. GPU고. 그러니까 이 뭔가 좀 타개하려고 한국의 그런 GPU는 아니더라도 네. GPU는 뭐냐면 CPU가 우리가 휴대폰 PC에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네. 프로세싱이거든요. 프로세싱 기능인데 GPU는 병렬 처리해서 AI에서 필요한 프로세싱이 GPU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것은 가벼운 것이 NPU라고 있어요.
NPU. 예, 네. 뉴로모픽 뭐 프로세싱인데 네. 그거는 여러 스타트업 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네, 네. 스타트업 업체들이 한국에 좀 있죠. 네. 비상장에서. 네. 그런 데랑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같이 생태계를 꾸리면은 네. GPU에서 발언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새롭게 하는 그 AI 시대. 그러니까 AI가 정말 GPU 시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학습용이라 그래갖고 많은 걸 때려넣어서 학습시키는 거로 GPU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네. 성능이 필요하고 거기 D램이 엄청 필요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점점 갈수록은 학습된 거 기반으로 추론하는 인퍼런스 모델로 가면은 그렇죠. 네. 좀 NPU가 새롭게 들어갈 영역이 생겨요. 네. 그게 스타트업 오퍼인데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한국이 잘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관련된 설계 업체들이 덩달아서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사실은 비메모리인데 비상장 업체가 중요한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뭐 설계 전문 회사 아니면 설계를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 이런 주식들이 뭐 며칠 전에 뭐 날아간 것도 그런 분위기 편승이죠. 좋은데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것도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그 울트만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얘기하기는 많이 시기상조다.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그런 설계 전문을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설계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네. 그럼 다른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그런 센티먼트 도움 되는 건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네. 삼성전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전망해 보신다면. 우선순위가 아니죠 당연히. 현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는 부정적이고 하이닉스를 뒤엎을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삼성전자가 기사에서 나온 거 말고 막 하거든요. 엔비디아에 공급했다. 네, 이걸 네, 네. 공식화하는 그 순간부터 봅시다. 그렇군요. 그걸 그때까지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네. 한 2월 말까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점심때 12시 반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